한국 경제는 왜 항상 늦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항상 늦게 알게 되는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오래된 질문이 하나 있다. 분명히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왜 뉴스 속 경제는 늘 아직 괜찮다고 말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비 부담은 커지며 주변에서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 뉴스에서는 생각보다 견조하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이다 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이 괴리는 우연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늦게 무너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늦게 알게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그리고 이 구조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졌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경제 위기는 갑작스러운 붕괴다.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 시스템의 혼란 같은 장면이 위기의 이미지로 남아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 대신 천천히,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체력이 점점 약해진다. 그 첫 단계는 항상 특정 계층의 어려움으로 시작된다. 자영업자, 청년층, 비정규직처럼 구조적으로 취약한 영역부터 흔들린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경제 위기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개인 사정, 구조적 문제, 일시적 조정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소득은 정체되는데 지출은 늘고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 하지만 이 역시 위기로 정의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통계상 숫자는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유지되고 GDP는 플러스를 기록하며 금융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한다. 우리가 접하는 경제는 실제 삶의 경제가 아니라 통계로 정리된 경제라는 점이다. 경제 지표는 이미 벌어진 결과를 뒤늦게 반영한다. 현장에서의 고통이 충분히 쌓인 후에야 숫자로 드러난다. 그래서 체감은 항상 빠르고 공식적인 인식은 항상 늦다. 한국 경제가 늦게 무너지는 또 다른 이유는 정부와 정책의 역할 때문이다. 한국은 위기가 오면 그냥 두지 않는다. 금리를 조정하고 재정을 투입하며 부동산과 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개입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늦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다. 경기가 나빠질 때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때 규제를 완화하면 거래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체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몸이 아픈데 진통제로 통증만 누르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벌어진 시간 동안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누적된다. 가계 부채는 늘어나고 소비 여력은 줄어들며 개인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여전히 관리 가능한 상태로 설명된다. 숫자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이럴 줄 몰랐다. 하지만 사실 위기는 갑자기 온 것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삶의 현장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경제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한국 경제에서 위기를 늦추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고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기를 미루는 정책과 그 비용이 어떻게 개인에게 전가되어 왔는지 차분히 살펴보려 한다. 위기를 늦추는 구조, 그리고 개인에게 쌓이는 부담.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선택해온 방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를 빠르게 드러내고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충격을 최대한 늦추고 완화하는 쪽을 택해왔다. 이 선택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인다. 급격한 붕괴는 사회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항상 같은 대가가 따른다. 위기를 늦추는 비용이 개인에게 쌓인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금리와 유동성이다.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를 낮추고 자금 흐름을 늘린다. 기업은 대출을 통해 시간을 벌고 가게도 소비를 유지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경제는 다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움직임의 상당 부분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빚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계부채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개인은 미래 소득을 담보로 현재를 유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산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금리 환경에서는 예금만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몰린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인상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이는 실물 경제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유동성이 만든 착시에 가깝다.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자산 가격만 올라간다면 그 격차는 언젠가 부담으로 돌아온다. 부동산 정책 역시 위기를 늦추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규제 완화와 공급 신호가 반복된다. 이는 단기적인 급락을 막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거 비용을 높이고 가계의 고정비를 키운다. 주거가 불안정해질수록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경제의 내구성은 약해진다. 이 모든 선택의 공통점은 문제를 제거하기보다는 분산시킨다는 데 있다. 국가와 시스템은 시간을 벌고 그 사이 개인은 빚과 불안이라는 형태로 부담을 떠안는다. 겉으로는 경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의 체력은 점점 소진된다. 이 과정은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기로 인식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이 부담은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부터 먼저 집중된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대출로 메우고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비를 감당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도 위기라는 말은 쉽게 등장하지 않는다. 조정 국면, 구조적 변화라는 표현이 대신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회복 여력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빚으로 버티는 경제는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작은 변화에도 개인의 소비와 선택이 급격히 위축되고 이는 다시 경제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때 비로소 사람들은 갑자기 상황이 나빠졌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충분한 신호가 쌓여 있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런 구조 속에서 항상 마지막까지 괜찮아 보이는 영역이다. 그 착시는 왜 반복되고 왜 많은 사람들을 안심하게 만드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과 그 이면에 숨은 위험을 살펴보려 한다. 끝까지 괜찮아 보이는 착시의 영역.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주변에서는 힘들다는 이야기가 늘어나는데도 경제 전체는 여전히 괜찮아 보인다는 점이다. 이 모순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 경제에는 위기의 신호를 가려주는 몇 개의 강력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영역들은 항상 마지막까지 멀쩡해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대기업과 수출이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몇몇 대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 기업들은 국내 상황이 나빠져도 해외 시장을 통해 실적을 유지할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수익성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대기업 실적과 수출 지표가 버티는 동안 경제는 생각보다 견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지표는 국민 다수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내수와 서비스업, 자영업은 이미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평균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일부 영역의 안정이 전체의 안정처럼 보이게 만든다. 금융시장 역시 중요한 착시를 만든다. 주가가 유지되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면 위기라는 단어는 쉽게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현재의 생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는 공간이다.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실물 경제와 무관하게 자산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경제의 건강함으로 착각한다. 이 착시는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 수출, 금융이 버티고 있는 동안 구조적인 문제는 뒤로 밀린다. 자영업의 붕괴, 고용의 질 악화, 가계부채 증가는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류된다. 급한 불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 하지만 경제는 규덩의 시스템이다. 한쪽이 오래 버틸수록 다른 쪽에는 부담이 누적된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영역이 존재할수록 그 이면의 취약성은 더 깊어진다. 소비가 줄고 고용이 불안해지며 생활의 여유가 사라지는 현상은 조용히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감각도 변한다. 모두가 힘들어지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처럼 느껴진다. 고통은 정상화되고 위험 신호는 경고가 아니라 배경이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기는 더 늦게 인식된다. 결국 마지막까지 괜찮아 보였던 것은 경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 영역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착시가 깨지는 순간은 항상 늦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조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이 사라진 뒤다. 이제 시선을 과거로 돌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패턴은 처음이 아니다. 한국 경제는 과거의 위기들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반복해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전 위기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살펴보려 한다. 과거 위기의 공통된 시작점. 한국 경제의 위기를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은 특정한 장면을 기억한다. 외환위기 당시의 급격한 환율 상승, 금융위기 때의 주가 폭락 같은 순간들이다. 하지만 이런 장면들은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한참 진행된 뒤에 나타난 결과에 가깝다. 진짜 시작점은 항상 그보다 훨씬 앞에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역동적이었다.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확장했고 투자는 늘어났으며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강했다. 문제는 그 성장이 빚과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장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됐다. 한국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한 국가로 평가받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는 급격히 늘었고 자산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위기는 넘긴 것처럼 보였지만 구조는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작점은 괜찮아 보이는 시기였다.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 아니라 아직 성장의 흔적이 남아있고 자신감이 유지되던 시기였다. 사람들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위기로 해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당장의 생활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위기의 신호가 특정 영역에만 먼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부 산업, 일부 계층에서 어려움이 시작됐지만 이는 전체 경제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조정 과정이나 구조 변화라는 말로 설명되며 지나갔다.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문제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일 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충격을 피하려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문제는 점점 더 깊이 숨겨졌다. 그 결과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과거 위기들이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위기는 항상 소리 없이 시작되고 괜찮아 보이는 시기에 이미 방향이 정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체감 경제가 통계 경제보다 먼저 바뀌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 교훈이 지금 중요한 이유는 현재의 한국 경제 역시 과거의 어느 시점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 영역이 있고
아직은 관리 가능하다는 말이 반복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여러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현재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한국 경제는 무엇이 다르고 어떤 점에서 더 취약해졌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나타나고 있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용한 변화들. 지금의 한국 경제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갑작스럽지는 않지만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아직 애매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 신호들은 하나하나 보면 위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함께 놓고 보면 방향성을 가진 변화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소비의 질이다. 총 소비 규모는 크게 줄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조가 바뀌고 있다. 필수 지출의 비중은 늘어나고 선택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쓰지만 여유에서 쓰는 소비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는 경제가 서서히 압박을 받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다. 고용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고용률 자체는 크게 나빠지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단기 계약, 플랫폼 노동, 불규칙한 소득 구조가 늘어나면서 개인이 느끼는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통계에 완전히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체감과 숫자의 간극은 더 벌어진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신호다. 많은 가계가 이미 높은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에 의존하는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는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빚은 시간을 벌어주지만 회복력을 키워주지는 않는다. 자영업 환경도 조용히 악화되고 있다. 폐업은 위기처럼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둘씩 가게가 바뀌고 업종이 교체되며 거리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런 변화는 뉴스가 아니라 일상에서 먼저 느껴진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오랫동안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조용함이다. 큰 사건 없이 진행되고 명확한 경계선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응하거나 체념한다. 소비를 줄이고 계획을 미루며 불안을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런 적응은 경제의 회복력을 약화시킨다. 새로운 시도와 투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과거와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 성장 여력은 줄어들었고 인구 구조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외부 환경도 불확실하다. 이런 조건에서는 작은 충격에도 균형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숫자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단계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경제를 바라봐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늦지 않게 대응할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긴 흐름을 정리하며 개인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늦게 무너지는 경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모습보다는 서서히 압박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숫자는 버티고 정책은 시간을 벌며 뉴스는 신중한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될 것이다. 생각보다 괜찮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과도한 걱정은 필요 없다. 이 말들이 전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 말들이 설명하지 않는 영역에 있다. 늦게 무너지는 경제에서는 통계보다 삶이 먼저 변한다. 소비의 여유가 줄고 선택의 폭이 좁아지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점점 짧아진다. 이런 변화는 조용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다. 우리가 항상 늦게 알게 되는 이유는 경제를 사건으로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위기는 선언되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뒤에야 이름이 붙는다. 경제는 알려주기 전에 먼저 작동하고 설명되기 전에 이미 반영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경제는 계속 말해왔다. 다만 그 언어가 지표가 아니라 일상이었을 뿐이다. 소비 습관의 변화, 고용의 불안, 빚에 대한 의존, 거리의 분위기 같은 것들은 모두 경제가 보내는 신호였다.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놓쳤을 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태도다. 언제 무너질지를 맞히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한국 경제는 급락보다 완만한 압박에 익숙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늦게 무너지는 경제에서는 준비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준비란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빚에 대한 의존도를 점검하고 고정비 구조를 살피며 소득의 안정성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글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한국 경제는 왜 항상 늦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항상 늦게 알게 되는가? 그 답은 분명하다. 무너지지 않게 버티는 구조가 있고 우리는 그 구조를 안정으로 착각해왔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완전히 늦지는 않게 된다. 경제가 바뀌지 않아도 바라보는 시선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